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김수영 시인 평전을 읽고 있습니다. 김수영 시인이 살았던 시대를 그리고 김수영이라는 개인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오늘 읽어 내려갈 책 부분은요. 드디어 이제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미아리 고개를 인민군이 넘어오다 라는 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의 145쪽입니다. 한동안 우여곡절 끝에 김수영은 김현경과 1950년 4월 도남동에 방을 얻어 신접살림에 들어갔다. 신접살림이라 했지만 정식으로 면사포를 쓰고 웨딩 마치를 올리면서 결혼의 관문을 거친 것은 아니었다. 서로 떨어져 살기 싫을 정도로 사랑한다면 결합해야 하는 것이 김수영다운 결혼이었고 동거였다. 그들은 반지도 나누지 않았고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다. 결혼의 필수품이었던 장롱도 찬장도 없었다.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 족한 수저와 젓가락, 사기그릇, 행자상이 전부였다. 이웃에서 보기에 썰렁할 수 있는 그들의 신접살림에는 그러나 뜨거운 사랑과 감성이 넘쳐 흘렀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개성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들이 동거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김수영의 주변에는 영어를 배우러 다니는 여대생이 있었고 문예 잡지에 여기자가 있었으며 김현경에게도 팔짱을 끼고 명동을 활보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대낮에 남산에서 우익 테러리스트로 짐작되는 청년들에게 권총 사격을 받고 죽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화여대 출신의 이재원은 그의 미모와 지성과 멋으로 괄호열고 이봉구의 증언에 따르면 그 시기에 그녀는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다녔다. 괄호 닫고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화여대 출신의 이재원은 그의 미모와 지성과 멋으로 명동 예술가들 사이에서 히로인으로 군림했다. 그녀는 문학에도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다. 김수영과 김현경이 그들의 과거를 어떻게 소화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들의 개성이 과거 같은 것은 낡은 사진첩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들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과거를 속 깊이 내장해 버렸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들의 신접살림은 표면적으로는 아기자기했고 행복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짓고 그 일을 깨워 밥상을 함께 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때 시도 쓰고 그림도 그렸는데 내심으로 나는 그림 쪽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전중에 교육받은 터라 프랑스 인상파와 야수파 그리고 궁극주의의 선전성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리얼리즘 계통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김수영 시인과 동거를 시작하고 서가에서 살바도르 달리의 화집을 본 뒤로 붓을 놓아버렸습니다. 도저히 거기에 가 닿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이는 달리보다 에드워드 뭉크에게 더 매력을 느꼈던 듯 했어요. 그나마나 돈이 나올 것이 없었지만 그때 우리는 도남동의 셋집에서 즐겁게 살았죠. 고모, 김수명의 생일도 우리 집에서 차렸어요. 가난의 여유랄까? 그런 것이 그때 우리에게는 있었다고 생각돼요. 마음이 꽉 차서 더 이상 무엇이 들어올 수 없는 충만감으로 살았던 짧은 시절이었지요. 그 무렵 그들 부부는 명동에 잘 나가지 않았다. 명동을 싸구려 명동이라고 했다. 밖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나 외식 때도 명동을 피하고 정동의 경교장 부근에 있는 음악다방을 택했다. 그곳에는 예술가들이 별로 드나들지 않았다. 음악이 좋았고 조용했다. 그들은 젊은이답게 사랑과 인생을 논했으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와 그림을 말하기도 했다. 김수영은 피카소에게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악마적인 힘을 느낀다고도 했고 스티브 스펜더는 새롭되 가볍다고도 했다.
그의 시나 그림에 대한 수준이 얼마쯤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말하는 폼에는 상대의 혼을 빼낼 듯한 열정이 있었다. 말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짓 눈짓을 동원했다. 이승만 정부를 비난한 때도 있었지만 정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러고 보면 후기에 보이는 김수영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비판은 6.25 이후에 길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무렵 김수영은 또 직장을 구하려고 동분서주했던 흔적이 있다. 일생을 두고 직장다운 직장생활을 해본 바 없는 김수영은 김연경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어느 정도 느꼈던 듯하다. 그는 친구들에게 부탁한 끝에 시간 강사 자리이긴 했지만 서울대 부설 간호학교 영어 강사 자리를 구했다. 그러나 그가 간호학교에 얼마 동안 나갔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바로 그 직후에 북한에 남침이 있었으므로 그는 한두 달 강단에 섰거나 어쩌면 하루도 서지 못한 채 이력에만 한 줄 명기 됐을지 모른다. 그만큼 그들의 신접살림과 6.25는 맞붙어 있었다. 어째서 김수영과 김연경이 피난길에 나서지 않고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지 우리는 까닭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강교를 건너려고 수많은 시민들이 리어카에 살림을 싣고 아이를 업고 이거리 저거리를 쏟아져 나오는 대혼란기에도 그들은 그다지 불안해하지도 않고 흔들림 없이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6.25를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이 6.25의 소식을 접한 것은 거리 곳곳에 나붙은 경향신문 호외 벽보를 보고서였다. 그곳에는 북한 괴뢰군은 오늘 새벽을 기해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개시했다고 쓰여 있었다. 잠시 뒤에는 호해를 외치는 소년들이 이 모서리 저 모서리에서 튀어나왔고 KBS에서도 국군 장병은 즉시 원대로 복귀하라는 아나운서 멘트와 함께 국군은 용감히 불법 남침한 북해군을 격퇴 중이라고 보도했다. 시민들의 얼굴에는 경향신문 호해가 이날 3만 부 이상 팔렸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듯이 불안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으나 또 다른 면에서는 북진이 허용되기만 한다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라고 외치던 정부의 호언을 믿으려는 바람이 그들 마음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다. 26일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서울의 신문들은 모두 10여 회 승전 소식이 실린 호해를 뿌렸고 KBS도 정기 프로를 중단한 채로 행진곡에 섞어 승전보를 계속 전했으며 모윤숙의 즉흥시와 정인섭을 위시한 사회 명사들의 강연, 주한 미국 대사 무초의 담화가 방송됐다. 27일 밤 10시에는 유엔이 우리를 지지하고 미국이 도와주러 오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성명이 방송됐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도록 잡음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하는 시민들은 그다지 없었다. 그들은 그날 낮 참나무 가지로 위장하고 후퇴하는 국군 트럭의 긴 대열을 보았으며 검은 색깔의 전투기, 괄호 열고 북한의 미극이 한 대가 서울 상공을 한 바퀴 돈 다음 의정부 쪽으로 날아간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온종일 라디오가 외쳐대는 승전보와는 달리 사태가 의외로 급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다. 위기 속에서의 사람들의 직감은 의외로 정확한 법이다. 사실 그때 그들이 청취한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전날 밤, 정확히는 27일 오전 3시경에 아무도 몰래 서울을 탈출하여 대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이 전화선을 통해 녹음한 담화를 방송한 것이었다. 목소리가 흐리고 잡음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밤에는 억수로 비가 퍼부었다. 멀리서 포성이 쿵쿵쿵 시민들의 마음을 때리듯 울렸다. 김연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수영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거의 뜬 눈으로 세웠다. 다음날 아침 김수영은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을 나왔다. 그는 불안했다. 놀랍게도 거리엔 따발총을 맨 인민군들이 요소요소에 지키고 있었고 탱크가 캐터필러를 굴리며 광화문 쪽으로 서서히 달리고 있었다.
어느새 마련했는지 적기를 휘두르는 시민도 있었다. 세상이 하루 사이에 바뀐 것이다. 어제와 같은 피난 행렬은 볼 수 없었으나 아직도 거리에는 머리에 짐을 이고 아이들을 업은 사람들,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지난밤의 폭우로 물바다가 된 길로 몰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새벽 한강 다리가 폭파되어 다리를 건너던 3,000에서 4,000명이 그대로 한강에 떨어져 죽었다면서 광나루 쪽으로 가고 있었다. 김수영은 회화동으로 가서 충무로로 달리듯 걸었다. 그제 잠시 집에 들렀을 때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의 얼굴은 몹시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쓰리게 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으리라든지 하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런 일은 그의 어머니가 언제나 잘 알아 처리하는 편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처리했다. 그들은 보고 있으면 되었다. 그러면서도 김수영은 광나루 쪽으로 밀려가는 피난 행렬을 보면서 걱정을 떨쳐버릴 길이 없었다. 그도 저렇게 피난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충무로 집에 이르렀을 적에는 식구들은 가게 또는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다. 짐 보퉁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어제 막내 이모네와 함께 피난을 떠나기로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막내 이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실내 광도 때문인지 어머니 얼굴은 유난히 검어 보였다. 그는 그 얼굴을 보기가 싫었다. 그는 빗속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어머니는 큰아들이 되어가지고 이 지경에서도 식구들을 몰라라 할 수 있느냐고 넋두리를 했다. 어머니가 거의 처음으로 아들에게 한 넋두리였다. 그러나 김수영은 어머니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듣고 싶지 않았다. 김수영은 식구들은커녕 그 자신도 이 새롭고 두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새로운 세상은 어떤 파고를 몰고 올 것인가? 그리고 그의 시와 삶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도 좌도 아닌 제3당인으로서의 그의 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장환의 병등거리와 같은 시를 써야 할 것인가? 임화와 같은 전사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인가? 그는 김병욱이나 임호곤을 만나 그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섰다가도 다시 주저앉았다. 그렇다고 박인환을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귀도 기울이고 싶지 않았다. 김연경의 뱃속에 든 아이를 생각하면 그의 마음은 더욱 산란했다. 그는 그렇게 여러 날을 보냈다. 동에서는 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청년동맹, 여성동맹도 구성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 어느 날 안 주인이 김 선생도 청년동맹에 드셨수? 하고 세수를 하고 있는 김수영에게 물었다. 아니요? 하고 그는 말했다. 어서 드시우. 늦었다가는 반동으로 몰린답니다. 다시 며칠 뒤에는 동인민위원회에서 나왔다며 젊은이가 김동무는 과거에 문학가 동맹이셨지요? 하고 물었다. 김수영은 네 하고 대답했다. 오늘부터 다시 동맹에 나가시지요. 동무는 지하에서 투쟁한 적도 없고 감옥에서 고생한 적도 없으니 이젠 당과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압적인 말투였다. 그날 김수영은 방에 눌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리로 나갔다. 그는 청계천변에서 이봉구를 만났다. 동위원회의 젊은이가 동맹에 나가라고 공갈치더라고 했더니 얼마 전 자기에게도 왔더라면서 동맹에 나가보자고 했다. 그들은 내친김에 동맹으로 갔다. 처음 동맹 사무실은 지금의 한국은행 맞은편 자유시장 입구에 있는 청목당이라는 양식점 2층에 있었다. 이봉구와 김수영이 계단을 올라가 보니 이름을 알 수 없는 젊은이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찾아온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봉구와 김수영이 다시 동맹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는 옛날 문학가 동맹이 자리 잡고 있었던 한청 빌딩 4층으로 이사한 뒤였다. 서기장 자리에는 안회남이 앉아 있었고
임화, 김남천, 이태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문학과 동맹과는 다른 문화동맹이라는 별개 단체에 소속된 듯했다. 문화동맹 사무실은 한청빌딩 3층에 있었다. 백철의 회고에 따르면 백철은 7월 초 임학수가 찾아와 오늘 2시에 한청빌딩에서 문인들이 모인다. 기에 함께 한청빌딩으로 갔었다고 한다. 매우 더운 날이었다. 그들이 4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자리가 거의 메워져 있었다. 틈틈이 정지용, 박계주, 박영준, 최정희, 노천명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말없이 무사했느냐는 눈 인사를 나누었다. 무거운 분위기였다. 잠시 뒤 한 사람이 나타나 서두가 긴 연설을 했다. 그는 이제 남반부는 인민군의 영웅적인 투쟁과 희생으로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이승만 도당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고 역설한 다음 그러나 여기 모인 동무들의 체내에는 아직도 부르주아의 독소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독소를 씻어내야 한다. 고 일침을 놓았다. 그날부터 동맹사무실에서는 매일 소위 사상 강좌가 열렸다. 강사는 정치보위부에서 나오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북한, 문화성, 부상이라는 김호성을 비롯하여 임화, 김남천 등이 맡았다. 사상 강좌가 끝나면 노래를 가르쳤다. 임화 작사, 김순남 작곡의 붉은 깃발이라든지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등의 노래였다. 문인들은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어느 날은 가두 시위에 나섰다. 그들은 미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자, 부르주아지들을 타도하자고 외치고 굳은 얼굴로 선두를 따라갔다. 그 중에 몇몇 여성 작가와 시인들도 끼어 있었다. 그녀들은 문인사회의 따뜻한 분위기가 사라진 동맹사무실로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 그곳에 가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갖가지 위원회니 동맹의 성화를 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는 다시 읽겠습니다.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는 얼굴을 만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는 듯했다. 그러고 보면 동맹은 그녀들에게 적절한 피난처 구실을 해주고 있는 셈이었다. 최정희는 대개 종로 쪽으로 나 있는 창가에 서 있었다. 지치고 슬퍼 보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녀의 남편인 김동환이 반동으로 몰려 정치보위부에 끌려간 것이다. 그때 정치보위부에 끌려간 사람은 김동환만이 아니었다. 이광수, 박영희, 정인보, 김억, 김진섭도 끌려갔다. 그런저런 일들로 월북 문인들과 제남 문인들 사이에는 겉으로는 구의를 나눈 듯 했지만 내심으로는 경계의 빛이 오고 갔다. 마음의 벽이 열리지 않는 듯 했다. 이만은 층계를 오르내리면서 정지용에게 말을 걸고 백철의 등을 두드렸으며 안희남은 따뜻한 인사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었다. 오장환도 허리춤에 타올을 차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악수했다. 특히 이봉구와는 언제 남북으로 헤어졌냐는 듯이 요즘도 날마다 술 마시냐 커피도 마시냐 하고 호탕하게 웃었다. 그들은 얼굴을 마주했을 때는 다정했으나 등을 지고 나면 냉정했다. 이마의 등은 특히 차고 쓸쓸한 듯했다. 머리도 희끗희끗했다. 어느 날은 뒤늦게 서울에 나타난 김사량이 제 글씨가 좀 안 보여서 다시 읽겠습니다. 어느 날은 뒤늦게 서울에 나타난 김사량이 군화를 신고 타닥타닥 층계를 빠르게 올라갔다. 층계참에 앉아있던 노천명이 김사량을 보고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김사량의 군복 소매를 잡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얼마나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있는지를 하소연한 뒤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노천명은 해방 직후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수임 간첩 사건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다면서 얼마 전 모처에 끌려가 신문 받은 적이 있었다. 노천명과 김수임은 이화여대 선후배 사이였다. 김사량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글쎄 난 어쩔 수 없는데요. 나는 지금 바빠 올라가 봐야겠는데요. 하고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가 버렸다. 노천명은 김사량과 1945년 6월 황군 위문차 북지문화사절단으로 중국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친일 행각이었다. 그때 김사량은 사절단을 빠져나가 태형 산맥을 넘어 조선 의용군에 합류했다.
노천명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있던 최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그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노천명은 쓰러지듯이 최정희의 엷은 가슴을 파고들었다. 한숨 짓고 괴로워한 것은 두 사람만이 아니었다. 정지용도 박계주도 임학수도 임학수도 어금버금했다. 그들은 해방 직후 임화가 주도했던 문학가 동맹에 가입했으며 108인 선언에도 서명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에는 우익검사 오제도와 전용덕의 신문을 혹독하게 치른 다음 반공 홍보에 주력하는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그들은 이제 우익에서도 좌익에서도 낙인 찍힌 존재였다. 그들은 임화와 안희남에게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임화와 안회남에게 자신들이 왜 보도연맹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문학가 동맹 가입 때문이 아니었던가를 상부에 보고해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런 비극적인 정황에서도 이봉구의 소년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은 변할 줄 몰랐다. 그는 김수영에게 가까이 와 소매를 잡아당기며 이때 배갈 한 잔? 했다. 김수영 귀가 번쩍 뜨였다. 그는 주위를 슬금슬금 살피면서 이봉구의 뒤를 따랐다. 이봉구는 중국인 마을을 지나 청계천변으로 갔다. 포장집 탁차에 손목시계를 내놓으면서 육개장에 밀주 했다. 말이 통하는지 포장집 주인은 기름기가 둥둥 떠도는 육개장과 밀주를 내왔다. 김수영은 걸신 들린 듯이 육개장을 해치우고 밀주를 한 사발 꿀꺽꿀꺽 들이켰다. 이봉구가 그렇게 마시다가는 체해요 했으나 그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 뒤로도 이봉구는 금가락지며 금비녀를 가지고 나왔다. 일찍이 홀로 된 그의 어머니의 것으로 장롱 속 깊숙이 감추어 둔 것들이었다. 육개장과 밀주건으로 어느 날은 김수영과 김병욱이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날도 이봉구가 가지고 나온 폐물을 잡히고 밀주를 마시고 있는데 김병욱이 지나가다가 보았다. 김병욱은 김수영 앞으로 다가왔다. 이봉구가 앉으라고 했으나 그는 앉지 않았다. 그놈의 타성을 이제 그만 버리라고. 감시 대상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해서라도 술은 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 명동 시절이냐 말이야. 김수영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내가 언제부터 술을 버렸지? 어제야? 그제야? 내가 당원이야? 그러는 새에 초복, 중복도 지나고 말복이 다가왔다. 한청 빌딩 2층에서는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요 며칠 새 문인들이 대거 검거되어 갔다는 것이었다. 다시 며칠 뒤에는 김기림이 서울사대 교수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을지로 입구에서 웬 청년들에게 지프차로 붙들려 갔으며, 또 며칠 뒤에는 보도연맹에 관계했던 정지용, 박계주, 박영준 등이 문학가 동맹의 지시에 따라 정치 보입으로 자수영식을 밟으러 갔다가 모두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도 떠돌았다. 그날 최정희도 그 대열에 끼어 있었는데 정지용이 최 여사가 무슨 자수할 일이 있어요? 라고 모퉁이를 주는 바람에 잠시만요. 네, 제가 생소한 단어라서요. 모퉁이를 주는 바람에 대열에서 빠져나와 무사했다는 것이었다. 한청 빌딩 층계에서는 임화와 이태준이 낙동강 전선을 종군하고 왔다는 소문이 들리고 김사량이 지리산을 거쳐 낙동강 쪽으로 종군을 나갔다는 소문도 들렸다. 문학가 동맹의 문인들은 모두 종군을 나가게 될 것이라는 소문도 들렸다. 어쨌든 소문은 매일 끊이지 않고 새롭게 나돌았으며 그 내용에는 점점 음영이 끼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임화와 이태중, 김난천 등이 낙동강 전선을 종군하고 왔다면서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인민군의 영웅적인 전과를 보고했다. 다시 10여일이 지난 뒤에는 낯선 젊은이가 강단에 올라왔다. 그는 유엔군이 부산에 상륙했다고 말했다. 장내 시선이 긴장했다. 그는 이어 유엔군은 실은 미제국주의에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면서 놈들은 중국에서 당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인민공화국의 영웅적 군대의 치욕스러운 패배를 맛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다음같이 말을 덧붙였다. 동무들은 불길같이 일어나는 용맹한 의용군의 뒤를 이어 동무들 자신들도 속속 의용군에 참가해야 합니다. 동무들이 하는 문학은
우리가 저 미 제국주의를 송두리째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한반도가 완전 해방된 뒤에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미제를 물리치고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때입니다. 동무들의 문학이 통일이어야 합니다. 젊은이는 장장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다. 백철의 기록에 따르면 그 연설을 들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형으로 예리하게 생긴 비행기가 쾌소금을 내며 서울 상공을 날아갔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쌕쌕이라고 불렀다. 상공을 총알같이 날아가는 속도와 소음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 쌕쌕이들은 날이 갈수록 서울 상공을 더 자주 날았다. 그 쌕쌕이들은 경향신문 자리에 세워졌던 해방일보를 향해 기총소사를 하는가 하면 인민군의 주요 기지가 있는 곳을 향해 정확히 가격했다. 도시의 이곳저곳이 박살났다. 대피 사이렌이 날마다 울리고 짙은 청갈색 복장에 붉은 테두리를 한 모자를 쓰고 양손에 푸른 기와 붉은 기를 쥔 보안서원이 사람들을 대피시키느라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문학과 동맹의 사무실에 나온 문인들이 집단으로 의용군에 끌려간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처음 그들은 임화와 이태준이 낙동강 전선을 돌아보고 온 것과 같이 인민군의 영웅적인 싸움을 직접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문화공작대를 조직한다면서 각자에게 지원 용지를 나누어 주었다. 지원 용지에는 이름, 생년월일, 고향, 희망지 등이 적혀 있었다. 김수영은 임화의 뒤를 따르기 위해 낙동강으로 적을까 하다가 안성으로 적었다. 안성은 이봉구의 고향으로 무언가 포근한 면이 있을 듯 해서였다. 다른 사람들도 서울 주변 지역이나 연고지를 적는 듯 했다. 낙동강 쪽을 적은 사람은 소수인 듯 했다. 지원서 작성이 끝난 뒤 문인들은 2열 종대로 줄을 지어 한청 빌딩을 나와 관철동 골목을 돌아 을지로를 거쳐 일신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갔다. 행렬은 묵묵히 교문을 지나 지정돼 있는 듯한 장소로 갔다. 그들의 좌우에는 다른 곳에서 강제 지원에 온 듯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뒤를 이어 지원자들은 속속 운동장의 빈 곳을 메워갔다. 행렬은 운동장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김수영은 밤의 운동장이 요나의 고래 뱃속처럼 느껴졌다. 그는 캄캄한 그 속을 눈을 부릅뜨고 응시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미아리 고개를 인민군이 넘어오다 라는 장이었고요. 다음 장입니다. 북으로의 행진. 다음날 새벽 문인들은 미아리 고개를 넘어 도봉산 쪽으로 줄을 지어 행군했다. 그들은 종군 작가단이 아닌 의용군으로 어느새 이름이 변해 있었고 행선지도 남이 아닌 북으로 변했다. 행군은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대오의 이탈을 막는 감시의 눈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수는 전체에 비해 극히 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대원의 이탈을 그다지 우려하는 표정도 아니었다. 오히려 의용군들을 감시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포였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들은 붙잡히면 얼마나 잔인한 보복을 받을 것이며 그 보복은 가족에게 미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도망이라는 생각만 해도 공포스러웠다. 그들이 얼마나 도망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했는가는 박계주의 경우에서 보면 잘 드러난다. 박계주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면서 재빨리 동쪽으로 난 골목길로 몸을 숨겼다. 아직 새벽 미명이 풀리지 않은 때여서 사위를 분간키 어려웠다. 그가 대오를 벗어난지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박계준의 행렬이 그의 시선을 벗어나 기름동 쪽으로 사라진 뒤에야 도남동 고갯길을 넘어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박계준 자신이 돌아왔단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고는 골방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박계준 다시 골방에서 나와 대문을 열고 미아리 고개로 달렸다. 결국 그의 도주 사실은 마을의 청년 동맹이나 정치 보위부에 밝혀지게 될 것이며 자신과 그의 가족들은 무참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 이르자 그는 골방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다. 박계주가 헐레벌떡 행군의 후미에 이른 것은 문인들이 수유리 들을 걷고 있을 때였다. 동이 트이는지 동쪽 하늘이 새빨갛게 밝아오고 도로 주변의 논에서는 고개 숙인 벼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문인들은 도봉산의 날카로우면서도 수려한 봉우리들이 아침 노래 젖는 모습을 보면서 터벅터벅
발을 옮겼다. 시인 유정이 옆으로 다가오더니 안 보이길래 튀었는가 했지. 짧게 말했다. 박계주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튀는 게 수야. 그런 자네는 나야 어쩔 수 없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네. 그들은 매갈이 없는 말들 나누며 점점 높이 떠오르고 있는 햇살을 받으며 걸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씨였으나 새들이 날아오르고 길섭해 잡풀에 산들바람이 부는 모습은 한층 아침을 신선하게 했다. 그들이 의정부에 이른 것은 10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그들은 쌕쌕이의 공습을 피해 정미소의 창고로 들어가 아침을 먹었다. 주먹밥이었다. 김수영은 눅진 냄새가 코를 찌르는 창고 바닥에 앉아 찬도 없는 밥을 어적어적 씹었다. 박계주와 박영준이 유영의 옆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으나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잔 데다 아침 내내 걸어온 탓인지 눈꺼풀이 자꾸 아래로 감겼다. 김수영은 깜빡 졸았던 듯 했다. 유정이 어깨를 흔드는 바람에 눈을 떴다. 행군은 다시 계속되었다. 비행기 한 대가 그들의 머리 위로 저공 비행했다. 누군가가 구라망 가로 열고요. 미 항공모함 함재기 라고 편집자가 적어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라망이로군 했다. 비행기는 그들이 정곡에 이를 때까지 계속 따라오고 있었는데 김수영에게는 날개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반짝이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전열에서 누군가가 젠장 어디까지 가는 게야? 가는 곳이라도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불평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목적지가 어디야? 우린 의용군이 아닌 종군 작가단이었잖아. 우린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다고 했다. 그러나 인솔자인 듯한 군복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불평은 한동안 계속되다가 제풀에 쓰러져 버리고 행렬은 걸어가야 한다는 인내 속에서 길을 쓰고 무거운 발을 옮겼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문인들은 임진강에 이르렀다. 전열은 벌써 바지를 걷고 두 손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전열이 아니고 전열인 것 같습니다. 맨 앞줄. 유정은 큰 키가 물 위에 보였다. 유정의 큰 키가 물 위에 보였다. 김수영도 집에서 새로 사가지고 온 지카타비 가로 열고 일본 전통 버선 타비에 고무 밑창을 댄 것으로 쪽발형임. 편집자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김수영도 집에서 새로 사가지고 온 지카타비를 벗어 오른손에 들고 아랫바지를 벗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갔다. 예상보다 강물은 차고 거셌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물 흐름은 거세게 사지를 치며 흘러내려갔고 가슴 속에서는 심장 뛰는 소리가 쿵쿵쿵 울렸다. 수류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음속에 흐르는 불안이랄까 공포. 슬픔 같은 것들이 함께 섞여 무엇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가슴을 치고 있었고 그의 존재를 넘어뜨리려고 했다.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나룻배가 강을 건너는 식으로 물살에 몸을 맡기면서 비스듬히 하류로 나아갔다. 그가 건너편 두 개 잃은 것은 문인들이 모두 모래사장에서 대열을 정비하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줄을 지어 소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는 언덕길로 올라갔다. 길가에 지붕을 한 우물이 있었고 백색 군복을 입은 보초가 건너편에 지키고 있었으며 그 사이로 쓸고 쓸어서 먼지 하나 없는 길이 이국 풍경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지막한 언덕을 넘어서자 오색 깃발과 현수막을 든 소년들이 나타났다. 소년들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애국적인 의용군을 환영했다. 김수영은 새삼스럽게 이제부터 정말 이북1호구나. 김일성의 이북이며 이화의 이북이며 노동자 농민의 이북이며 붉은 군대 이북 1호구나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자신이 왜 북행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문학가 동맹 사무실에서 분명히 문화공작대 지원지역 난에 안성이라고 써넣었다. 그리고 그는 문학계가 명명했듯이 좌도 우도 아닌 제3당이었다. 제3당이었기 때문에 일신초등학교 교정이나 미아리 고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임진강을 건너왔는지도 모른다. 제3당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끌려갈지 모른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들이 일어나다가 그들의 시야에 내무성 군인이 나타나 그들의 인솔자와 두세 마디 말을 주고받는 광경을 보면서 스르르 사라져버렸다. 김수영은 이 지역이 풍속이, 이데올로기가 그에게는 전혀 생소한 것이며 생소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내무성 군인의 복장과 행동거지를 보는 순간 습격하듯이 달려들었다. 내무성 군인이 이제 김수영을 호명할지도 모른다. 그의 외국어와 외국어에 찌든 의식을 지적할지도 모른다. 소년들은 계속 환영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문인들도 그 노래에 따라 다시 읽겠습니다. 문인들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으나 거의 기계적으로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을 뿐 노래의 흥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공포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공포가 어른거렸다. 모습을 보이지 않으나 안개처럼 끈적끈적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문인들은 전곡마을로 들어갔다. 황혼 속에 가로 누운 소읍에 다시 읽겠습니다. 황혼 속에 가로 누운 소읍은 물에 씻은 듯이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전곡인민위원회라는 간판이 보이고 냉면집이 보이고 우체국과 소비조합이 있는 내거리에는 진주해방이라는 크게 쓴 벽보가 보였다. 그들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 전곡인민학교로 갔다. 일제시대에 지은 시골 학교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 학교도 목조 건물에다 운동장 주위로는 키 큰 포퓰러들이 하늘이 낮다는 듯이 솟아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는 철봉대가 세워져 있었다. 교무실엔 물론 교실마다 젊은 김일성과 코스염을 기른 스탈린 초상화가 붙어 있었다. 크기라든지 색감이 명동성당 뒤편 건물에서 미술가 동맹에 소속한 화가들이 그리고 있었던 초상화와 거의 같았다. 다음날 아침 초등학교 마룻바닥에서 자고 일어난 일행은 처음으로 공습을 받았다. 비행기는 교정의 문인들에게 저공비행을 하면서 따르륵 따르륵 기총사격을 가하고는 다시 돌아와 또 사격을 가했다. 문인들은 포퓰러 밑에 설치된 방공호 속으로 우르르 몰려들어갔다. 순간 가족이 생각났고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솟아올랐다. 총알을 피해야 한다든가 총알바지가 되는 것이 차라리 편할 것이라는 생각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다. 비행기가 사라지자 행군은 다시 계속되었다. 철로가 나왔다. 몇몇은 철로 위로 걸었으나 철로를 따라가면 비행기에 발견될 위험이 크므로 내려오라고 인솔자가 말했다. 일행은 철로에서 내려와 논두렁과 밭두렁을 걸었다. 인민군의 행렬이 나타날 적에도 일행은 논밭으로 걸음을 피했다. 행렬이 사라진 다음에야 그들은 길로 나와 다시 행진했다. 비행기는 하루 종일 인민군을 찾기 위해 공중을 누비고 다니는 듯했다. 의정부에서 따라오던 때와는 사뭇 달랐다. 비행기로 득을 보는 것이 있다면 대오를 지어 행군하는 군대식을 버리고 각자가 자기 멋대로 뿔뿔이 흩어져 걸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수영은 친분이 있거나 없으면서도 이름쯤은 아는 문인들의 곁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김수영은 개똥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대학 교수라는 사람과 나란히 걸을 때도 있었고 도수 높은 안경잡이와 걸을 때도 있었고 모시적삼과 걸을 때도 있었다. 모시적삼은 줄곧 입을 열고 살았다. 그는 계속 무엇은 어째서 나쁘고 무엇은 어째서 더럽고 무엇은 어째서 안 돼 먹었다고 불평했다. 김수영은 그 점이 좋았다. 그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불평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불평할 줄 모른다는 것은 자기를 의식할 줄 모른다는 것이요. 불평을 통해 자아를 드러내고 향상시킬 줄을 모른든가 포기한 사람이었다. 불평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알리는 길이었다. 에이,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게야? 에이, 이놈의 대는 차도 없나? 다리가 꼭 지게다리 같네. 모시적사의 말은 어머니의 말처럼 정다웠다. 해질녘 그들은 연천에 도착했다. 전곡에서 오이짠지 호박국밥을 얻어먹은 그들은 반드시 그런 기대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기대 때문은 아니겠지만 읍내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좋았다. 읍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쉬는 일이고 잠자는 것이고 들어눕는 것이었다. 그들은 2열 종대로 서서 뒤따라온 사람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씩씩거리며 달려와 후열에 붙어 서자 서울에서부터 그들을 인솔해온
인민군이 앞으로 나와 자기의 임무는 여기서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동무들의 인솔자를 동무들이 직접 선출하라는 말과 장질부사 예방주사를 빠짐없이 맞으라는 말을 거듭거듭 내고는 맞은편 붉은 벽돌집으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간 문에는 연천국립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기서부터는 기차를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오늘 저녁 기차를 타고 곧장 목적지로 가게 된다고도 했다. 또 다른 사람이 간다니 어디로 간단 말이야?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는 것이냐? 고 대질렀다. 그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원산임내, 경성임내, 청천강임내 하는 소리들이 수근수근 일었다.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런 추측과 기대 속에서 그날 그들은 대표를 뽑았다. 행군하면서 노래를 가르쳤던 광 대표가 튀어나온 중학교사였다. 그는 대표가 되더니 갑자기 대표다운 목소리로 일장 연설과 주의사항을 늘어놓았다. 중학생들을 앞에 놓고 하는 투였다. 그날 그들의 민가의 토방에서 그날 그들은 민가의 토방에서 저녁을 먹었다. 오이짠지도 호박국도 없었다. 김치와 시래기국 같은 것이 나왔다. 저녁을 끝내고 나자 기차가 곧 올 테니 병원 앞으로 모이라는 전갈이 왔다. 일동은 병원 앞으로 갔다. 아까 기차를 타게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제일 앞서 갔다. 1,500여 명의 대원들이 병원 앞으로 모여들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검은 철로는 차갑게 빛났다. 기적 소리가 날 적이면 대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리고 그들을 태우러 오는 기차가 아닌가 하고 기다렸으나 객차가 없는 화물차만이 번번이 지나갔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오늘 밤 기차는 오지 않는다는 전갈이 왔다. 대원들은 지친 몸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허나 어느새 도착했는지 병원 앞에는 남에서 온 의용군들이 저녁에 그들이 섰거나 앉아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철로로 나갔다. 기다림에 지치고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둘 침목을 베고 잠으로 떨어져 갔다. 더없이 달콤한 잠이었다. 그들을 태울 차는 다음날 정오경에야 도착했다. 일동은 개미떼처럼 차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의자도 창유리도 성한 것이 없었다. 차는 일제시대에 만든 것으로 불결하기 그지없었다. 이북이 평등하고 자유스럽다는 환상이 요 며칠 새에 산산이 깨져버렸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면서 오른손으로 턱을 고이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창밖의 나무들이 햇빛 속에 흔들렸다. 가는 바람이 이는 듯했다. 모자를 쓴 사람이 창밖에서 두 손으로 무엇을 내린 신용을 하면서 자꾸 소리쳤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때 무엇을 내리라는 것인지 눈치챌 수 있었다. 김수영은 유리창에 나무 덮개를 가리켰다. 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수영은 나무 덮개를 내렸다. 차 안이 터널처럼 캄캄하게 변해버렸다. 그러나 일동은 걷지 않고 기차를 타고 간다는 사실이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목적지로 간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이게 했다. 차가 서서히 움직였다. 3시쯤 되는 듯 했다. 아침노를 받으며 걸었던 수유리에서와는 정반대로 어둠 속의 전진이었다. 절망적인 전진이었다. 그들이 평안남북도 경계선 부근에 있는 개천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7, 8일 뒤였다. 개천은 북으로 청천강을 경계로 하여 영병군과 마주하고 하는 동으로는 덕천, 서쪽으로는 안주, 남쪽으로는 순천과 접하고 있는 교통요지이자 분지도시로 토질이 비옥하지는 못했지만 강우량이 많아서 쌀과 조, 콩, 옥수수 등 논밭 작물이 풍성했다. 어떤 농가는 부업으로 누회를 치는 곳도 있었다. 이 같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영변이나 덕천 사람들은 자꾸 개천으로 모여들었다. 개천 사람들의 콧대는 높아져 갔다. 그들에게는 을지문덕 장군이 당나라 수십만 대군을 무찔렀다는 살수대첩의 자랑과 기계가 가슴속 깊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김수영을 포함한 의용군 부대가 개천에 도착했을 때는 주민들의 자랑과 기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주민들의 모습조차 보기 어려웠다. 밭에서는 콩, 조, 옥수수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사방에 폭탄이 떨어져 움푹 파인 웅덩이와 잡초와 어둠 뿐이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한 것은 한밤중쯤 되어서였다. 그동안 그들은 밤에는 기차를 타고 낮에는 걸어서 갔다. 햇빛이 밝아오는 10시경이면 미군 전투기들이
다시 읽겠습니다. 햇빛이 밝아오는 10시경이면 미군 전투기들의 공습이 시작되는 때였으므로 기차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기차가 움직일 수 있는 밤을 산속이나 나무숲 속에서 기다리던가, 기차편이 마땅치 않을 경우는 무작정 걸을 수밖에 없었다. 걷는 일도 수월한 편은 아니었다. 전투기들이 그들을 발견할 적이면 병아리를 본 솔개처럼 날아들어와 그들은 논두렁이나 산기슭에 숨어야 했다. 그들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낮엔 숨고 밤엔 움직임으로 철원을 거쳐 원산으로 가는지 평양을 거쳐 순천 쪽으로 가는지 분간되지 않았다. 그러는 새에 그들의 옷은 헤어지고 흙과 땀에 더럽혀져 흡사 거짓골이었다. 김수영의 남방 셔츠와 바지도 때에 절어 너덜너덜했다.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통념 때문에 걸치고 있을 뿐 어떠한 실용성도 장식성도 없었다. 그들이 개천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부터 미군기들은 날아들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격이 계속되었다. 묘양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개천은 군당 규모의 인민군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어서 날마다 수십 대의 폭격기들이 날아와 폭탄을 퍼부었다. 개천은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다. 그들이 거쳐온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별되었다. 의용군들은 개천에서 북쪽으로 7km쯤 떨어진 북원의 옥수수밭 가운데 설치된 야영훈련장에 배속되었다. 청천강을 끼고 있는 그 야영훈련장은 3만여 평 규모로 가장자리에 볏집으로 지붕을 해 이은 병사가 늘어서 있었다. 큰 움막들과 같았다. 그곳에서 의용군들은 비로소 12명 다시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의용군들은 비로소 12명 단위의 분대, 30-40명 단위의 소대, 120명 단위의 중대로 편대지어지고 분대장은 17, 18세의 소년병, 소대장은 23, 24세 정도의 청년 장교, 중대장도 30세 정도의 그곳 출신들이 임명되었다. 한 소대의 실총은 4-5자루, 목총은 40여 자루 배분되고 실총의 경우 극소량이기는 하지만 실탄도 주어졌는데 그 실탄과 실총은 물론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철저히 받은 소년병들에게 돌아갔다. 그곳에서 강제 훈련을 받았던 문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소년병들은 원칙에 철저한 데다 미국 제국주의를 물리칠 전사들을 조속하게 양성하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소년병들은 그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경륜 높은 의용군들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달리고 기고 구르고 대피하는 훈련을 강도 높게 시키는가 하면 연병장 공사에 동원하기도 했다. 늙은이고 허약자고 가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거슬린 대원이 있을 적에는 가차없이 욕하고 발길질을 했다. 원칙적으로 연병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모욕이 되는 말이나 행동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는데도 소년병들은 이북 특유의 강한 악센트로 격정에 사로잡혀 걸핏하면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쌍갓나 새끼들, 미제 앞잡이들이라는 말이 버릇처럼 튀어나왔다. 개천 연병장에서 김수영이 어떻게 고통을 감내하고 자기를 추스렸는지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 개천 야영훈련소에서 받은 말할 수 없는 학대를 생각한다는 시 한 구절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유정이 희미하게 떠올린 바와 같이 시인은 지쳐서 큰 눈이 쑥 들어왔고 말이 없었고 훈련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만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다. 낙오된다는 것은 삶의 대열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라고 그는 다짐에 다짐을 하고 있었을 테고 그의 힘을 얻어 그는 뛰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면은 김수영 개인만의 것이 아니고 훈련소 안의 모든 문인들의 공통된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영준이었다. 그는 극도의 피로와 굶주림으로 탈진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동료 문인들을 볼 때마다 배고픔에 타령을 했다. 유영, 나 배고파. 어젯밤에도 배고파서 잠을 설쳤어. 박영준은 누룽지라도 치사장에 가서 얻어달라고 하소연했다. 박형이 가서 사정하면 안 되느냐고 되지를 수 없었다.
그는 소년병들에게나 치사반에게 천덕꾸러기였다. 그가 나타나면 치사반장은 이 빡하샤 하고 한 대 쥐어박을 태세였으므로 박영준은 꼬리 내린 개처럼 주위를 맴돌았다. 실제로 그 무렵 박영준의 얼굴은 불독과도 유사했다. 살이 모두 빠지고 얼굴 가죽이 뼈에 걸쳐 있었다. 어느 날 박영준은 허기를 참지 못하고 유정의 곁으로 다가왔다. 유형, 이러다가 나는 서울에도 못 가고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유정은 무어라 위로하려고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도 서울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으며 배가 고팠다. 박영준이 허기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은 문인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김수영도 그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위로의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배고픔을 면한 것은 박계주뿐이었다. 아침 훈련에 들어가려고 열을 지어 호명을 하다가 그는 그의 애독자를 만났다. 박계주가 그의 호명 차례가 되어 박계주 하고 외치자 중대장이 뭐 박계주? 하고 되물었다. 혹시 순회보의 작가 박계주가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순회보의 작가란 말이지. 중대장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로부터 박계주는 훈련도 덜 받고 식사도 특별 대우였다. 문인들은 박계주에게 부러운 시선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뭐 그게 신문 소설이지 본격 소설인가? 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런 불평도 잠시뿐 그들은 강훈련과 노역과 사상교육에 시달려야 했으며 밤에는 잠속으로 떨어져 갔다. 문인들은 간절히 미군기를 기다렸다. 오로지 시기 위해서였다. 미군기가 오면 훈련소의 모든 훈련 정지되고 의용군들은 방공호로 들어갔다. 방공호에서 내다보는 건너 산들의 봉우리는 초가를 다시 읽겠습니다. 방공호에서 내려다보는 건너 산들의 봉우리는 초가을 빛을 받고 차갑게 번쩍였다. 문인들은 서로 어깨를 의지하고 넋 없이 하얀 봉우리들을 보고 있었다. 순회보의 애독자를 만나 신세가 늘어진 박계주도 그런 시간에는 박영준, 유정, 김수영, 김용호, 안동님과 더불어 산을 보았다. 미군기들은 폭탄과 함께 전단도 뿌렸다. 유엔군이 불원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전진한다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 내용을 볼 수 없었다. 공중에서 떨어져 내린 전단들을 새떼같이 팔랑팔랑 흰 빛으로 반짝이며 땅으로 전단들은 다시 읽겠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 전단들은 새떼같이 팔랑팔랑 흰 빛으로 반짝이며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 한 달 동안 강훈련을 받은 의용군들은 순천, 성천, 강동 등 평양 후방에 배치되었다. 10월 초순경이었다. 김수영이 처음 어느 곳에 배치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유정은 남포 부근에 배치되었던 듯하다. 사과산지로 유명한 그 일대에는 사과밭 가운데 방공호가 넓은 곳에는 대여섯 군데, 작은 곳에는 두세 군데 있었고 사과나무 아래엔 드문드문 나무 의자가 놓여 그곳에서 학습을 받는가 하면 미군 폭격기가 없을 때는 야산을 타고 훈련하기도 했다. 그런 어느 날 한 인민군이 미제가 인천에 상륙했다고 했다. 며칠 뒤에는 미제가 평양 공격을 시도하고 있으니 우리 부대는 평양 사수를 위하여 오늘 밤 북쪽으로 이동한다 고 했다. 그들은 그날 밤 트럭을 타고 평양의 북쪽 외곽으로 향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진지를 구축한 것은 성천이나 순천 부근이었던 듯 했다. 평양을 사수한다고 하면서 왜 평양이 아닌 순천 부근에 진지를 구축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뿐 아니었다. 그들은 미제를 쳐부숴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미제와 싸울 총도 탄약도 나눠주지 않았다. 식사도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았다. 방공호를 파다 허리가 휘어질 때쯤 해서야 소금을 찍은 꽁보리밥이 날라올 정도였다. 이때 북한은 이미 정부를 신의주로 이동시키고 인민군의 주력 부대를 청천강 이북으로 빼돌리고 있을 때여서 전투 능력을 갖추지 않은 의용군에게는 신경을 쓸 틈이 없었던 듯했다. 평양의 17사단과 32사단 소속 800여 명만을 남기고 숙천, 순천 부근에 239 연대 소속 병력 2,500여 명을 주둔시킨 것은 오로지 유엔군과 한국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어 인민군의 주력 부대를 안전하게 후퇴시키기 위한 지연작전에 불과했던 듯하다.
10월 19일 밤 평양 공격의 선두에 선 한국군 1군단은 가는비가 뿌리는 지동리 부근에 이르러 인민군과 대치, 밤새도록 폭격을 퍼부었다. 야포와 유탄포에서 고사포로, 고사포 대전차포 이르기까지 1군단의 모든 화포가 적진을 향해 불을 뿜었다. 얼마나 맹렬하게 불길을 뿜었던지 평양 후면에 있었던 의용군들에게도 남쪽 하늘이 먼동이 토를 때처럼 검붉게 보였을 정도였다. 다음날 20일에도 비는 멈추지 않았다. 한국군 1군단은 인민군의 저지없이 비를 맞으며 평양 거리로 들어갔다. 어느새 태극기가 나타나고 축포들이 하늘로 수십 발 연기를 내뿜으며 치솟아 올라갔다. 평양 입성군이 축제 기분에 들떠 있을 때 미 공수단은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를 체포하려고 숙천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다. 또 영국군은 숙천 남쪽에서 밀고 왔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숙천에 주둔해 있던 인민군은 한동안 우왕좌왕을 거듭하다가 밤이 되자 지세를 이용하여 미 영군에 역습을 가해왔다. 밀고 밀린 싸움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박영준과 박계주, 김용호가 부대를 탈출한 것은 그 혼전 속에서였던 것 같고 유정의 경우도 비슷했던 것 같다. 그러나 김수영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혼전 속에서 탈출했을 터이지만 탈출 지점은 순천과 개천의 경계에 있던 순천군 중서면 어느 곳이었다. 김수영이 처음부터 청천강의 제2방어선으로 중서면을 지키고 있었던지 유정이나 박계주처럼 순천군 남쪽에 배치되었다가 중서면으로 후퇴한 것인지는 분간할 수 없다. 어쨌든 미군의 계속된 폭격으로 전열이 무너지자 김수영은 민가를 찾아가 흰 바지와 저고리를 얻어입고 이제까지 입고 있었던 러시아 군복과 총을 언덕 아래 묶고 남쪽으로 짐작되는 곳을 향해 내쳐 달렸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김수영이 땀을 뻘뻘 흘리고 가쁜 숨을 내쉬며 달려가고 있는데 전방에서 인민군복을 입은 내무성 군인 한 사람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그 군인에게 이끌려 중서면 내무성으로 들어갔다. 김수영 그날 밤을 악기보다도 더 어둡고 무서운 밤이었다고 뒤에 한시 중국에서 돌아오신 상병포로 동지들에게 애서 진술했다. 내가 6.25 후에 개천 야영훈련소에서 받은 말할 수 없는 학대를 생각한다. 북원훈련소를 탈출하여 순천 읍내까지도 가지 못하고 악귀의 눈동자보다도 더 어둡고 무서운 밤에 중서면 내무성 군대에게 체포된 일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달아 나오던 날 새벽에 파묻었던 총과 러시아 군복을 사흘에 걸려서 찾아내고 겨우 총살을 면하던 꿈같은 일을 생각한다. 위시에 따르면 김수영은 북원과 순천의 중간 지점에 있는 중서면에서 내무성 군인에게 붙잡히고 내무성 군인은 그를 한국군이거나 미군 앞잡이 정도로 간주하고 총살하려 했던 듯하다. 이에 김수영은 자신이 한국군도 미국 앞잡이도 아니며 자신은 의용군으로 개천의 북쪽에 위치한 북원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았고 며칠 전에 북원훈련소를 떠나 왔다는 것, 그리고 군복과 총은 오늘 새벽에 산기슭이나 언덕베이 같은 곳에 묻었다는 것 등을 고백했던 듯하다. 그러면 그 총과 군복을 찾아와 증명하라고 하자 김수영은 사흘밤 사흘낮을 걸려 그가 도망쳐왔던 듯한 산과 언덕을 누비고 다니다가 총과 군복을 찾았던 듯하다. 어쨌든 김수영 그런 우여곡절 끝에 총살을 면하고 내무성 군대와 동행 북으로 후퇴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유엔군의 공격으로 전열이 무너진 틈을 타 다시 탈출극을 벌였던 듯하다. 그리고 다시 농가에 들러 헌 저고리와 바지를 얻어 입고 집신도 한 켤레 얻어 신고 남행길로 들어섰던 듯하다. 위의 시에서 진술했듯이 꿈같은 일이었고 김수영의 생애에서 보자면 더욱더 꿈같은 탈출극이었다. 박계주나 박영준, 김용호도 비슷한 지점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자유인이 되었다. 유정도 같았다. 유정은 순천 부근의 농가에 숨어 있다가 주민들이 내준 한복으로 갈아입고 밀짚 모자를 얻어쓰고 평양으로 들어가 대동강 하류를 걷다가 미군 수색에 걸렸다. 그때 미군에게는 1인당 5명의 포로 생포 작전이
작전 책임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10여 세의 소년이건 60, 70의 노인이건 닥친 대로 체포하였다. 유정도 미군에 체포되었다. 김수영은 평양에 들르지 않고 곧장 서울로 직행하였다. 10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은 능라도 비행장에 내려 인산 인해를 이룬 환영인파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만고풍상을 다 겪고 39년 만에 처음으로 대동강을 건너 평양성에 들어와서 사모하는 동포 여러분을 만날 적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상은 목이 막혀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바이브레이션이 심한 목소리로 연설한 직후여서 평양은 자유천지인 듯 감격과 흥분으로 쌓여 있었지만 김수영은 평양의 감격과 흥분에 조금도 들뜨지 않고 남행길을 재촉했다. 그에게는 여전히 의영군과 도망병이라는 이중의 공포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꿈같은 탈출극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리하여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군인들이 북상하고 있는 길을 피해 샛길로 걸었다. 유엔군이나 한국군의 체포극은 주로 샛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모른 김수영은 샛길로 내려갔다. 길가 논밭에는 노인과 아녀자들이 옥수수를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별을 베는 곳도 있었다. 그들은 전쟁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그들을 무관심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었다. 그는 그들의 호의로 농가에서 자기도 하고 집더미 속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밭도랑가에서 농부들 몰래 고구마를 캐 먹기도 하고 옥수수를 훑어 먹기도 했다. 밥을 언제 먹었는지는 기억에도 없었다. 주위 산들은 어느새 겨울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바람이 매섭게 찼다. 김수영이 사리원을 지나 개성근교에 이르렀을 때는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한 걸음도 더 이상 발을 떼놓을 수 없었다. 주저앉고 싶었다. 그때 북쪽에서 3쿼터 가로 열고 미군 소형 트럭 M37 적재 중량이 4분의 3톤이라 3쿼터로 불렸음. 편집자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북쪽에서 3쿼터 한 대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3쿼터를 피해야 하나 손을 들어야 하나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이판사판으로 길 가운데로 나아가 두 손을 들었다. 흑인 병사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는 서울로 가는 길인데 태워줄 수 없겠냐고 영어로 물었다. 흑인 병사는 오케이 했다. 조금 술에 취한 목소리인 듯 했다. 흑인 병사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김수영을 태운 3쿼터는 부웅 소리를 내면서 남행하는 사람들. 그때 서울 평양간에는 남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시 그래서 읽겠습니다. 남행하는 사람들의 곁을 전속력으로 스쳐 지나갔다. 턱이 덜덜 떨렸다. 서울 근교에서 김수영은 흑인 병사와 헤어져 미아리 고개를 넘었다. 저녁 무렵이었다. 도남동 언덕배기에서는 여기저기 작은 불빛이 켜져 이 도시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듯 주위를 비추고 있었다. 김수영은 아내가 있는 집으로 먼저 들를까 했으나 그녀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아 충무로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원남동을 지나 종로 5가를 거쳐 충무 4가로 들어섰다. 파출소 앞을 돌아서는데 누구야? 소리와 함께 경찰이 문을 밀고 나왔다. 김수영이 머뭇거리자 경찰이 뒷덜미를 잡고 끌고 들어갔다. 파출소로 들어선 경찰은 덮어놓고 의자를 들어 내리쳤다. 김수영은 책상 다리에 부딪히며 넘어졌다. 그는 책상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일어섰다. 다시 경찰이 의자로 내리쳤다. 김수영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을 때야 경찰은 어디서 도망오는 길이야? 이 빨갱이 새끼 어서 말해. 어디서 오는 길이야? 소리쳤다. 김수영이 의용군으로 갔다가 순천에서 탈출하여 오는 길이라고 사실대로 말했음에도 경찰은 다시 의자를 들고 내리치기 시작했다. 김수영이 숨을 헐떡거리다 못해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정신을 잃고 깨어나고를 거듭한 뒤에 중부경찰서로 넘겨졌다. 중부서에서 김수영은 다시 쇠의자로 두들겨 맞았다. 아무리 자신이 강제로 의용군에 끌려갔으며 집이 바로 옆에 있는 유명옥이라고 해도 들은 채 만채였다. 머리가 터져 피가 솟아오르고 정강이가 으깨졌다. 그곳에서도 피투성이가 되어 숨도 제대로 못 쉴 때야 유치장으로 던졌다. 유치장에는 그와 같이 피투성이 사나이들이 10수명 엉켜 있었다. 김수영은
얼마 동안 중부서에 갇혀 있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3톤 트럭에 실려 인천으로 옮겨졌다. 중부서 유치장에서 김수영이 얼마 동안 갇혀 있었던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의 어머니도 김연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친구들이나 문인들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김수영은 밖에서는 물론이요 집안에서도 이 시기의 일들을 입에 다물이 하지 않았던 듯하다. 실제로 포로 수용소 출신들은 모두 그 시기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잊으려고 한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억들을 잃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대로 김수영이 북원훈련소를 탈출하여 순천으로 갔다가 중서면 내무성에 붙들렸던 일들을 유정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김수영의 서울 진입은 빨라야 10월 중이 되고 중서부 유치 기간은 10일에서 15일 정도가 된다. 유정은 10월 20일, 23일경에 평양에서 미군에게 체포되었고 11월 중순경에 LST, 랜딩십 탱크, 미군 상륙작전용 함정이라고 편집자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유정은 10월 20일, 23일경에 평양에서 미군에게 체포되었고 11월 중순경에 LST로 인천에 도착하였다. 그러니까 유정이 포로가 되어 인천에 이르기까지는 약 25일이 걸린 셈이다. 따라서 김수영이 순천에서 중부서 유치장을 거쳐 인천에 이른 것도 25일 정도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그 순천은 전라남도에 있는 순천이 아니고요. 북에 있는 평양 옆에 있는 순천입니다. 김수영은 인천교회에 세워진 천막에 수용되었다. 옆 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 중공군이 공격해 들어왔다고 했다. 인민군 출신인 듯했다. 하지만 김수영은 중공군의 공격이고 후퇴고 관심이 없었다. 쉬고 싶었다. 실컷 먹고 마시며 쉬고 싶었다. 그것뿐이었다. 언제 내렸는지 천막 밖에는 하얗게 눈이 내려 땅을 덮었다. 어디쯤 북실북실한 삽살개가 뛰어놀고 있을지도 모른다. 삽살개 모습이 눈에 파고들었다. 미군 한 사람이 천막문을 밀고 들어왔다. 영어 회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했다. 김수영은 망설이다가 일어났다. 커미어 하고 미군이 왼손을 들어 올렸다. 김수영은 절뚝거리며 따라갔다. 으깨진 정강이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오는 판이었으므로 한 발짝 옮기기가 힘들었다. 그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참으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겼다. 미군은 그의 상처를 보고 놀란 듯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그를 곧장 의무실로 데려갔다. 며칠 뒤 김수영과 포로들은 다시 LST에 실렸다. 그들은 며칠 동안인지 모를 긴 항해를 했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를 거쳐 거제도로 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곧장 거제도로 향했다고 하나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김수영이 타고 간 LST 외에도 여러 대가 인천에서 거제도로 갔으므로 제주도를 거쳐갈 수도 있고 곧장 갈 수도 있는 일이다. 어쨌든 김수영은 요나의 고래 뱃속과 같은 어두컴컴한 LST 선실 속에서 파도가 뱃전을 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가 포로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아갔다. 이제 그는 미군의 명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피동적인 인간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네, 지금까지 북으로의 행진을 읽었습니다. 다음 장은요, 거제 포로 수용소 편이 이어집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 읽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